두 번째 시간 봅니다. 283페이지에 거기 제2절 도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부터 볼게요. 일단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너비라 그러니까 폭이 되겠죠. 폭이 4m 이상이어야 되겠고,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4m 이상. 그 다음에 사람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람의 보행이 가능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보행이 가능하지 않은 도로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가도로,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로법상 도로는 맞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보행이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행이 허용되지 않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가도로,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이점은 예정도로를 포함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정도로를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박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토기금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로만이 도로가 아니다는 겁니다. 잠깐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만이 아니고 국토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도법은 뭐냐면 개인도로입니다. 개인도로에 의해 갖고 개설된 도로도 도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1번에 국토법이라든가 도로법, 사도법은 뭐냐면 개인도로예요. 그래서 국토법이라든가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이면 다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만이 도로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박스 밑에 팔아서 이번에 예외적 도로가 있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다. 차량 통행이 허가권자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수지가 고르다 인정해서 그 위치를 밑줄칩니다.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방도로라 그래요.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소방도로, 너비가 3m 이상이다. 원래는 4m 이상이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위치를 지정 공고한 소방도로에 해당되는 3m 이상의 도로도 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도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자, 막다른 도로 잠깐 볼게요. 이게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를 다른 말로 얘기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막다른 도로, 골목길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골목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막다른 도로의 길인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이게 지금 2m 이상이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이 막다른 요거부터 할까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 미만이다. 10m 미만이면 요 막다른 도로의 요 폭을 2m 이상으로 해야 된다. 2m. 자, 그 다음에 10m 이상 35m 미만이다. 이러면 이 막다른 도로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다른 도로 길이가 이게 3m, 이 도로폭을 3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m 이상, 35m 이상이면 이 도로 폭, 요 너비가 3m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이게 35m 이상이다.
35m 이상이면은 요 도로의 너비를 갖다가 요거를 6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 외의 읍면이다. 도시지역의 읍면일 때는 요 도로평을 갖다가 4m. 자, 거기 35m인데 뭐라고 되냐면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일 때는 여기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5m 이상이다 하더라도 35m 이상이라 하더라도 요 너비를 폭을 4m 이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걸 줄여서 우리가 2, 3, 6, 4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험 문제를 내면 요걸 요렇게 내거든요. 10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도로폭 너비를 4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4m 이상이 아니라 3m 이상입니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시험 문제를 내는 구간이니까.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도로 너비 폭을 3m 이상으로 하라. 근데 시험 문제는 4m 이상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2m 이상 주거나 요렇게 주니까 4m, 2m 들어오니까 요걸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3m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공고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원칙 도로를 지금 현재 개설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예외 두 가지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외를 잘 보세요. 그 예외가 시험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줄십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안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 해외 거주를 해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다. 그렇게 되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다.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통로다.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어떤 일이 생겨갖고 다툼이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땅 주인이 그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하는 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마. 그래가지고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막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땅 주인은 내 땅인데 어때? 내 땅인데 못 쓰게 막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막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막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걸 갖다가 두 군데서 규정을 하고 있죠. 소유권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뭘 규정하고 있어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뭐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잖아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등기하면 뭐가 발생해요? 지역권이 되죠.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등기하면 지역권이 되는 거고 그냥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싸워서 화딱지가 난다고 하더라도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밑에 박스 밑에 도로의 폐지 변경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그게 정답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예외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갖다가 도로의 폐지 변경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거를 지금 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를 폐지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필수라고 썼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 생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없어요. 요게 시험 문제예요. 요게 시험 문제. 자 그럼 거기 박스 밑에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기 밑줄입니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다가 그렇게는 도로를 폐지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일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시 도로를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에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없다. 도로 폐지 변경은 생략이 안 돼요.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래.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러나 폐지할 때는 생략이 없다.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를 도로에 대해서 동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머릿속에 있으면 폐지 변경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폐지 변경은 동의 생략이 없다.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거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요게 헷갈리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대지가 이렇게 있다. 대지가 있으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몇 m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2m 이상을 접한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우리가 접도의무라 그래요. 그러면 2m 이상 대지의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를 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맹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맹지는 건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2m 이상 접하고 있지 않으면 맹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1m가 만약에 이렇게 접혀져 있다. 그럼 요 접혀져 있는 요 면적이 1m라고 하면 차가 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지하고 똑같은 거야. 건축허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몇 메타가 돼야 들어갈 수 있다. 2m가 돼야 이게 2m를 확보해야 차가 들어갈 수 있다. 2m가. 그래서 이 대지는 도로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된다? 2m. 근데 이걸 왜 조심하라 그러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했을 때 이거 틀렸는데 이걸 자꾸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4m 이상 접하는 것은 도로의 폭이 4m라는 소리지. 여기 이 도로 폭입니다. 요 폭이 지금 4m라는 거고,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도로에 물고 있는 게 요 부분이 지금 2m를 물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얼마를 물고 있어야 한다고요? 2m. 지금 4m는 도로에 뭘 말한다고요? 폭, 너비. 이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너비. 이 도로 폭 너비를. 그러면 헷갈려서 지금 2m, 4m에서 4m 이상 접하라 그러면 틀렸는데 가만히 있어. 4m 맞는데
그 맞는 것은 도로 너비지 접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접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접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거든요. 요거를 헷갈려 갖고 자꾸 2m, 4m에 속아요. 그래서 접도부는 몇 메타? 2m. 도로 너비는 4m.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박스 봐요. 맨 밑에 박스. 그래서 거기 양가로 설명해.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몇 메타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2m.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다만 그 박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야 된다. 그 박스, 그 맨 밑에 박스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야 되는데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그러니까 접도 의무 2m 적용 안 한다. 당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두 번째, 당해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농막이다.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2m를 대지에 접하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4m 이상 접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건축물이 있는 요 대지는 지금 요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가 2000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연면적 합계 2000제곱 이상인 이러한 대지는 폭이 지금 이게 폭이 6m입니다. 6m 이상인 도로에 여기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얼마 이상 접하라고요? 4m. 원래는 얼마 접해야 돼요? 2m. 2m를 물고 있어야 됩니다. 2m를 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건축물인 대지가 연면적기가 2000제곱 이상이면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는 건데 기출문제가 요거를 꼭 반대로 내요. 반대로. 그 뭐라 그러냐? 4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4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하는 게 아니라 6m 이상인 도로에 얼마큼 접해라? 4m. 그래서 이거 까먹을까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울 겁니다. 264 이렇게 외울 겁니다. 264. 그래 안 도망가. 2m 이상 연면적기가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이 되지는 6m 이상인 도로에 얼마 접한다고요? 4m. 그래서 264 이렇게 외워놓습니다. 264. 예.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384페이지 맨 밑에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한다? 4m. 그래서 264 딱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6m와 4m가 위치를 바꿔서 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자, 그러면은 거기 06번 하나 볼게요. 06번입니다. 프린트물, 오늘자 프린트물입니다. 06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에 대지는 너비 가로 이상 도로에 가로 이상 접하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너비가 뭐가 나와야 돼요? 264잖아. 264. 그러니까 2000이 앞에 있으니까 2가 나왔어요. 그 다음 뭐예요? 6m 이상인 도로에 얼마큼 접한다? 4m. 264가 나오죠. 264. 예. 자, 일단 그래서 거기 이 함정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니까 보시고요. 지문은 간단한데 의외로 잘 속아버려요. 6m, 4m 바꿔놓게 되면. 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건축선. 건축선은 건축물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 건축 한계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다.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그럼 이게 경계선이죠. 다시 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이라고요? 경계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무슨 선으로 한다?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건축물이 요 도로 말하면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도를 침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 한계선을 정한 겁니다.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이라고요? 경계선. 경계선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385페이지 2번 네모에 건축선의 지정 원칙. 건축선은 밑줄 칠게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가운데 파란색 1번 원칙.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거기서 건축물이 도로 인도를 침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경우다. 근데 예외가 등장이네요. 그래서 소요너비에 미달한다. 못 미치는 도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일단 양쪽의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는데 이 도로가 2m 도로, 3m 도로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도로는 4m 이상이라야 도로가 되는데 2m 도로, 3m 도로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에요? 위치를 지정한 소방도로라든가 막다른 도로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외가 있잖아요. 아까 예외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 중에서 3m 이상, 막다른 도로 2m 이상도 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m, 3m 도로도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소리예요. 이게 예외가 발생을 하죠. 근데 양쪽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로 중심선, 그럼 2m, 3m 도로를 이걸 뭐라냐면 소요폭 미달의 도로라 그래요. (2m) 도로, (3m) 도로는 소요폭 미달이다. 그랬을 때 도로 중심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을 갖다가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도로가 2m 도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죠. 2m가 모자르지. 지금 2m 도로는 4m가 되기 위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요? 2m가 모자라요. 그랬을 때 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지금 후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2m 도로니까 이쪽으로 1m, 이쪽으로 1m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1m가 나가면은 도로 중심선을 따지면 다 이게 몇 m가 돼요? 2m.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나가서 1m 나가면 이쪽에 합해서 뭐가 돼요? 2. 그럼 2m가 되니까 4m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1m가 나가서 모자른 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2m가 모자르니까 2m의 2분의 1씩에서 1m 이렇게 나가서 소요폭이 모자라는 걸 후퇴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퇴된 요선을 뭐라면 후퇴한 건축선이라 그래요. 그럼 후퇴한 건축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건축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요 면적은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 요 면적은 제외입니다. 다시 후퇴한 건축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요 면적은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 산입되지 않는다. 똑같은 거죠. 여기 후퇴한 건축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후퇴한 건축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 요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는 것을 뭐 한다 그런다고요? 제외.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요 케이스는 어떤 경우예요? 양쪽에 대지가 있다. 다시. 이 케이스가 뭐라고요?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한다? 2분의 1.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한다? 2분의 1. 요거는 어떤 경우라고요? 양쪽에 대지가 있다. 자, 그럼 케이스를 바꿔서 한쪽만 대지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한쪽만 대지가 있고 이쪽으로는 대지가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이쪽으로 하천이 흘러요. 이렇게. 또는 이쪽으로 철도선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쪽 한쪽으로는 이렇게 경사지가 있다. 경사지. 그 다음에 하천. 또는 철도선로. 선로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사지, 하천, 철로 부지 등으로서 도로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쪽만 대지가 있는 경우죠. 이럴 때는 반대쪽에서 경사지 등으로부터 반대쪽에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만약에 이게 2m 도로면 얼마큼 후퇴해야 돼요? 2m. 이게 3m 도로면 얼마큼 후퇴해야 돼요? 1. 이렇게 후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후퇴를 했는데 그럼 후퇴한 건축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면적, 요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요거는 요 케이스는 뭐다? 한쪽만 대지가 있을 때. 어떤 케이스라고요? 한쪽만 대지가 있을 때입니다. 한쪽만 대지가 있을 때. 자, 그래서 거기 지금 385페이지 첫 번째 박스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하고 도로 반대편 쪽에 경사지 등이 있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다는 말은 한쪽만 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선로부지 그다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 그럼 한쪽만 대지가 있는 경우에요. 그 경사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2m 도르면 소요 너비가 2m고 3m 도르면 소요 너비가 1m입니다.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386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정건축선이다. 그 지정건축선은 위치정비, 가로정비를 위해서 허가권자가 시가지 동그라미 칩니다. 시가지. 그 시가지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지는 어딜 말하는 거다? 도시지역. 그 아래줄에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동그라미. 시가지란 도시지역이다. 시가지 안에서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시역에서 밑주십니다. 4m 이하, 4m 이하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 건축선의 별도 지정, 따로 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정 건축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파란색의 4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거기다 별표 하나 칩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다. 1번 건축물과 담장은 네모칩니다. 건축물과 담장.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슬러시 자릅니다. 건축선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건축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측량을 해야지. 건축선 눈에 안 보이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건축선을 침범했는지 안 침범했는지. 자, 잠깐만.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건축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건물을 이 건축선 뒤로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지어졌으면 지금 건축선이 요만큼이 침범을 했잖아요. 지금
요만큼 침범했네. 그래서 침범했는지 안 침범했는지를 뭘 해봐야 된다고요?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는 선이죠.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형합을 칩니다. 지표 아래 부분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침범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건축선은 침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침범이 가능하다고요? 지표 아래 부분은 침범할 수 있다. 자,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거기를 형광 칩니다. 도로면으로부터 4.5m 도로면으로부터 4.5m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로 위를 여기 도로면으로부터 얼마를 침범하면 안 된다고요? 4.5m, 4.5m 이하, 4.5m 이하는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5m 이하는 침범할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4.5m를 갖다가 초과하면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거기 법조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4.5m 이하는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5m 이하는 침범하면 안 된다.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법은 응용이란 말이에요. 응용. 그럼 4.5m가 이하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반대 해석을 하면 4.5m를 초과하면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해석이 안 되면은 이거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4.5m를 초과하면 침범할 수 있다. 4.5m는 침범하면 안 된다. 라고 돼 있으니까 4.5m를 초과하면 침범이 가능하다. 그러면 도로면으로부터 4.5m를 초과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다? 도로면에 4.5m는 침범하면 안 되니까 도로면으로부터 4.5m를 초과해서 지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겠다. 육교가 침범했지, 육교가. 육교 밑에 뭐라고 써놨을까? 통과 높이 4.5m 이하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럼 육교를 4.5m를 초과해서 만들어 놨네.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는 침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4.5m를 초과하면 침범할 수 있다. 그 육교는 도로면으로부터 얼마를 초과해서 만들어놨다? 4.5. 그러니까 통과 높이는 얼마예요? 4.5m 이하. 육교에다 써놨잖아요. 통과 높이 4.5m 이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육교에 가면 다 써놨어요. 4.5m 이하 이렇게.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가면은 이렇게 백화점의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통로가 있던가요? 여기 울산 현대백화점에 가니까 현대백화점 A동하고 B동 건물을 이렇게 연결해 놨던가요?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이게 그 현대백화점은 A동, B동이 연결돼 있다고. 근데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지나간다고. 그러면 연결 통로는 그 A동 백화점하고 B동 건물 사이에 연결 통로인데 도로면을 얼마를 초과해서 만들어놨다? 4.5m를 초과. 도로 위에 있으니까. 도로 위에 연결 통로가 있으니까. 4.5m를 초과해서 만들어놨지. 그런 거는 4.5m를 초과한 상태는 지장을 안 받는 거예요. 4.5m 이하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 수익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출입구,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프린트물 볼게요. 자, 07번 보겠습니다. 07번.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중심선으로 한다. O다, X다. X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공부하면 헷갈려요. 여기 봅니다.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이라고요?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그러면 왜 틀리냐? 중심선이 나오거든. 중심선이 나온다고 여기. 중심선이 나오는데 이거는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땐 중심선이에요. 다시. 양쪽에 대지가 있는데 소요폭 미달일 때에 중심선이 나온다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 경계선. 근데 중심선이라고 시험 문제를 계속 내는데 중심선을 봤기 때문에 속게 돼 있어. 왜? 중심선이 있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중심선이라고 계속 냅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중심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라고요? 경계선. 자, 여기 봐요. 지금 경계선은 요게 경계선입니다. 여기 중심선은 가운데 있는 게 중심선이 가운데. 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중심선이고, 그래서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근데 중심선이라고 했으니까 X고, 중심선이 나오는 것은 소유폭 미달의 도로인데 2m, 3m 도로가 소유폭 미달이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후퇴한 선이 되는 겁니다. 중심선이 있습니다. 소유폭 미달일 때. 자, 그 다음에 08번입니다. 08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허가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시가지 동그라미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적에서 시가지는 도시적이다. 몇 메타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4m. 건축선의 별도 지정, 따로 지정은 4m 이내에서 별도 지정, 따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390페이지 쪽을 보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니까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서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자, 가로구역이다. 일단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첫 번째로서 가로구역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에 의한 높이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가로구역이 뭔가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리고 갈게요.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종로라고, 서울에 있는 종로, 여기를 청계천, 여기를 을지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갖다가 지금 종로 1가 이렇게 되면 종로 1가 여기는 청계천, 여기는 종로 1가 청계천 1가 을지로 1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종로 2가 청계천 2가 여기가 을지로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종로 3가 청계천 3가 을지로 3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이 도로를, 이 대지를 놓고 보면 사면이 뺑뺑뺑 도로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대지를 뭐라 부르냐면 가로구역이라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가로구역이란 대지가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대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가로구역이라 불러요. 가로구역. 이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저기 1번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이다 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이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건물을 종로 쪽을 바라보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A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 다음에 요 지점, 요걸 B라고 하죠. B 지점에서 청계천 쪽을 바라보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종로 쪽을 바라보면서 지을 때 건축물 높이는 200m. 그 다음에 청계천을 바라보면서 지을 때는 100m. 그래서 같은 가로구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제가 표시했잖아요. 이쪽은 200m, 이쪽은 100m 그랬으니까 같은 가로구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가로구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지정 공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봅니다. 390페이지에 1번 허가권자의 높이 지정이다. 1번 동그라미.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 조그만 글씨 써져 있네요. 가로구역이란 대지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이다. 그래서 대지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을 뭐라 본다?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거기 2번 동그라미 별표 칩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허가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권자를 의미합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지에 대해서 밑줄 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입니다. 용도와 형태에 따른 조정이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네모칩니다. 같은 가로구역이란 동일한 가로구역입니다.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협의칩니다.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2번 특별시장의 조례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네모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동그라미 칩니다. 조례. 특별시, 광역시장은 조례로 건축물 가로구역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1페이지 쪽에 오른쪽으로 가서 양가로 네모 2번 네모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여기입니다. 일조권의 높이 제한인데,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전용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일조권 햇볕 달라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모든 건축물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 박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0m, 밀집입니다.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을 띄워라. 그 다음에 2번에 10m를 초과하면 당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 밀집입니다.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 자, 그림으로 좀 봐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필지 번호가 이게 120, 요게 121, 요게 122 필지라고 해볼게요. 지금 122 필지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물 입장에서는 요선을 정남 방향,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건물 입장에서는 요선이 정남 방향이 향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하고, 요선은 정북 방향이 향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림자가 당연히 이렇게 지겠죠. 그러면 정북 방향 쪽에 있는 건축물에 햇볕이 안 들어오면서 일조권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이 건축의 높이가, 만약에 이 건축 높이가 10m 이하다. 이렇게 되면 정북 방향 쪽에서 향하는 정북 방향 쪽에 향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이게 얼마를 띄어야 되느냐 했더니 1.5m를 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건축물 높이가 10m 이하일 때는 정북 방향 쪽에서 얼마큼 띄라고요? 1.5m 이상을 띄어야 된다.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1.5m를 띄어라. 그 다음에 이 건축물 높이가 만약에 10m를 초과했다. 10m를 초과했다. 그럼 20m라고 해보죠. 20m면 10m가 초과됐네요. 그럼 10m가 초과된 건축물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얼마를 띄어야 된다? 2분의 1. 자, 그럼 여기 정북 방향 쪽에서 얼마큼을 띄어야 돼요? 20m면 20m에 2분의 1이니까 얼마큼 띄어야 돼요? 10m를 띄어야지. 그럼 10m를 띄게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모양새가 계단식 모양새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거리가 10m를 띄운 겁니다. 왜? 20m에 2분의 1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계단식 모양새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 이렇게 지은 건축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요만큼을 지붕을 이렇게 돼가지고 지붕을 더 씌운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지우고 요렇게 해서 씌우고, 그래서 요만큼씩을 더 떼었단 말이죠. 이런 건축물이 많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를까? 그렇죠. 위법 건축물이라 그래요.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다. 그래서 요게 여기다가 세워가지고 지붕 씌우고 여기다가 대서, 그래서 이게 위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렇게 지어지게 되면 항공 촬영을 하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 버려 이게.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에 노란색 딱지가 딱 붙어.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 딱 이게 붙어버려 이게. 위법 건축물이 붙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그 다음에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이 딱 붙어 있으면 대출이 잘 안 돼, 대출이. 그런데 이번에 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가 발표됐어요. 양성화 조치. 이거 알면 이제 돈 됩니다.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알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양성화 조치를 지금 한다라는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상반기 중으로 통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무효가는 아니죠. 왜냐 그러면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알루미늄 샷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좀 덧댄 거니까. 그러면 요 면적만큼 면적만큼 더 쓸 수 있잖아요. 요만큼 더 쓸 수 있잖아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요렇게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계단식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어진 거죠. 계단식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요게 아까우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요만큼씩 더 면적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면적을 더 확보하는 이제 그러게 되면 이게 위반 건축물이 돼 버리거든요. 예. 예, 합법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갖다가 이번에 14년 만에 양성화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 증축, 그렇죠. 일종의 증축으로 봐야 되겠죠. 예,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니까 증축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이번에 이미 다 돼 있는 건데 양성화 조치를 해준다고. 별도로 증축을 할 필요는 없고. 이미 되어 있는 걸 해주겠다고. 위반 건축물 불법 딱지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 안 되는 거고. 이미 위반 건축물 딱지가 다 붙었어요. 건축물 대장에. 그걸 양성화해 준다고. 14년 만에 양성화 조치.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7년마다 이렇게 했죠. 7년. 그 다음에 5년. 이런 식으로 할 때 7년 됐을 때 전두환 7년 양성화 조치. 노태우 7년을 할 때 양성화 조치, 그 다음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양성화 조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양성화 조치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성화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2년에 한 게 마지막이야. 2012년에 한 게 마지막이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 14년 만에 이제 양성화 조치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러한 건축물은 경매 나오면 경매를 안 받거든 지금.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이 붙어 있는 걸 누가 사? 이거 대출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값이 많이 떨어져 이게. 근데 곧 지금 양성화 조치 한다라고 합법화 조치한다고 법안이 국회에 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건축법에 국토교통부에서 양성화 조치를 하기 위한 안을 지금 만들어서 공고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건 통과가 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반값에 살 수 있거든요. 반값 살 수 있는데 이 완전 지금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런 거 사놓으면 그냥 바로 양성화 조치에 따라 돈 될 수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었겠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돈도 알아야 버는 거야, 알아야.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의한 높이 제한인데,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다. 요게 지금 그 공동주택에 의한 높이 제한은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다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의한 높이 제한으로서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즉 392페이지를 보세요. 392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밑에 파란색 2번입니다. 파란색 2번에 공동주택의 일조권 높이 제한이다.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은 형과 붙입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권을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중에서 중심 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햇볕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중심 상업 지역은 어떤 용도로 지정하는 거예요? 1월 둘째 주에 배웠는데 기억이 벌써 안 나지. 벌써 거의 한 달 벌써 지났으니까. 지금 중심 상업지역은 이게 지금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과 업무 기능을 갖다가 확충하는 거야. 상업과 업무 기능,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확충하는 거니까 주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적에 있는 공동주택은 햇볕을 일조권을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지역의 용도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권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봅시다.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어디와 어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디는 일조권을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공동주택이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경우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동일한 가로구역, 같은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최고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O다 X다. X. 다르게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저기 있잖아요. 종로 쪽 방향은 200m, 청계천은 100m. 동일한 가로구역,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 지금 웬일인지 책에서 지금 빼버렸는데 교재가 빼버렸어요. 교재가 빼버렸는데 요약집에다가는 집어져 있으니까 요약집에 넣어 있으니까 요약집 나오면 보고요. 일단 프린트 부분은 가지고 왔으니까 칠판에다 그냥 써드릴게요. 거기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거기 이 프린트물은 12번입니다. 12번에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프린트물 12번에 특별 건축구역 그걸 들어갈 건데 자, 교재에는 현재 없어요. 특별 건축구역 작년에 넣었더니 올해는 이상하게 뺐네. 자, 특별 건축구역은 국토장이 지정하거나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왜 건축물의 모양새가 왜 이렇게 다 성냥갑 모양으로 죄다 모양새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국토장 시도지사가 건축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건축물이 모양새가 획일적으로 다 성냥갑 모양으로 그냥 그러냐? 그랬더니 건축사가 말하기를, 아니 장관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이런 규제를 건축 규제를 받다 보면은 모양새가 거서거지 뭐 별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성냥갑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건축 규제 관련 법들을 갖다가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도록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법, 소방법, 건축 규제 관련 법들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을 하는데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해서 특별 건축구역 안에서 이렇게 건축법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건축 규제를 하는 법들을 통합 적용하도록 할게요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이 구역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역이 장소, 범위, 나와바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 이런 건축 규제법을 갖다가 배제, 완화, 통합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해 줄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정하는 것을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혁신도시입니다. 울산에 혁신도시 있다 그랬나요? 있습니다. 우정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우정 혁신도시에 가보면 울산에서 보기 힘든 건축물 많이 있죠. 우정 혁신도시 안 가봤나요? 가보면 건물 모양새가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아주 특별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건축 모양새가 많아요. 왜?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 통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니까 좀 더 새롭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 또 배운 게 있습니다. 국토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거 두 군데 배웠습니다. 어디 배웠을까요? 뭐라고? 그렇지. 도시혁신구역. 한 번 배워서 기억을 못하나? 도시혁신구역. 또 두 군데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 또. 응?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된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이게 3월 달에 다시 들으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봐줄게요. 그게 한 번 봐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어디를 보시냐면 75페이지를 보세요. 75페이지 박스 밑에입니다. 박스 밑에 보니까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뭘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 거기 표시되어 있나요? 1월 달에 수업했으니까 분명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77페이지 가봐요. 77페이지 맨 꼭대기 5번입니다. 77페이지 맨 꼭대기 5번에 복합용도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것도 표시되어 있나요? 그때 내가 수업을 다 했어요. 거기 중요하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특별 건축구역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도시혁신구역이라든가 복합용도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안 했지만 자동으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되면 자동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니까 자동으로 따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 다시 들으면 아 그때 그 얘기구나 라는 거 알아들을 거거든요. 3, 4월 듣고 5, 6월 듣고 7, 8월 듣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완전히 머리가 뚫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건축법을 갖다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건축구역을 갖다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금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개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지구, 기사지, 도복, 이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지역이고 요게 지구구, 이게 구역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벌써 1월달에 한 거라 가물가물하죠. 그 다음에 요게 도시혁신구역,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요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시군관리 결정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별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건축구역만 지정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 지역, 지구, 구역 요 세 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군관리 결정된 거 보는데 그 중에서 지역, 지구, 구역은 의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기사지, 도복, 이복 이렇게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봅시다. 거기 12번입니다. 12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맞아 틀려요? 여기 지금 지역, 지구, 구역은 뭐 한다고 써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제외.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럼 기사지, 도복, 이복까지만 맞고 지역, 지구, 구역 요 세 개는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요건 의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재가 빠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짚어드릴 수가 없는데 요약집엔 들어있으니까 요약집 나오면 그때 다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좀 볼 건데요. 프린트물 13번인데 거기 건축협정과 관련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건축협정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교재가 빠졌습니다. 건축협정인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해관계이라 그래요. 임차권자.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이 이거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 협정. 그러면 건축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인가를 받아야 돼요. 협정 체결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 인가는 건축 허가권자하고 동일합니다. 건축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권자하고 동일하다. 건축 허가권자와 협정 체결 인가권자는 동일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150, 여기가 151이라는 필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건축주가 이 경계선에 쫙 달라붙어서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인접대지 경계선. 요게 지금 인접대지 경계선인데, 인접대지 경계선을 딱 바짝 물고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얼마를 법적으로 띄우라고 돼 있을까요? 그렇죠. 50cm, 반메다를 띄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50cm를 띄우고 이쪽으로 50cm를 띄우고 건물을 지어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이니까 여기가 공간이 얼마큼 나와? 1m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1m의 공간. 그런데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등을 맞댈 수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를까? 맞벽 건축이라 그래요. 건축협정을 체결해 갖고 지금 이만큼 공간은 원래 건축을 못하는 공간이에요. 이쪽으로 0.5, 이쪽으로 0.5, 양쪽 다 공간, 그래서 0.5씩 반메타씩 건축을 못해요. 그 1m 공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걸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 건물과 건물이 등을 딱 맞대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양쪽으로 0.5m씩 공간을 다 건축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건축 협정을 체결해 갖고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협정 체결했는데 이거를 지금 깨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 건축 협정 체결해 놓은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폐지하려고 한다. 건축 협정 맺은 걸 갖다가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정 폐지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때는, 자, 여기 봅니다. 건축 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의 동의. 근데 협정 체결한 걸 갖다가 깰라 그런다. 협정 체결을 폐지하려고 한다. 그럼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13번입니다. 13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되겠네요. 지상권자 등 그랬으니 거기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등이라고 하는 말 안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포함됐어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밑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오다 X다. 자, 여기 봐, 여기.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건축협정 체결할 때는 얼마큼 동의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예요.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의 동의.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한다. 네모칩니다. 협정 폐지. 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협정약관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오다 X다? X. 여기 협정을 폐지할 때 여기 봅니다. 협정을 폐지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과반수 동의입니다. 과반수 동의. 시험 문제 요거 전원의 동의하고 과반수 동의하고 요걸 반대로 내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기 프린트물 14번과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교재가 빠졌어요. 지금 이제 결합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합 건축은 뭘 결합하냐면 용적률을 결합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결합한다. 자, 장소는 어디냐 그랬더니 상업지역, 상업적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해봅시다. 자,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얼마입니까? 1500 맞아요. 용적률이 1500%입니다. 용적률이 1500이다. 자, 그러면 A도 1500, B도 1500입니다. 근데 지금 B가 1500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800만 지으려한다. 800%만 지으려한다. 800%를 짓게 되면은 얼마가 남게 되냐면 700%가 남게 되네. 이거를 요 사람한테 A한테 700%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이걸 700%를 받게 되면 이게 2200%까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하고 B의 요 거리는 100m 이내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m 이내라고요? 100m. 100m. 그래서 장소가 어디일 때라고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은 종류가 4개입니다. 어떻게 4개예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상업지역과 역세권 개발구역일 때 이렇게 결합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뭘 결합하는 거라고요? 용적률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짓고 남는 이걸 갖다가 다른 누구에게가 주어서 그 사람이 이거를 결합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B한테서 받은 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 A가 B한테 뭐가 보상을 하겠죠. 공중권 개발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공중권 개발을 할 수 있는 바를 결합을 시켜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14번 봅니다. 14번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메타 이내 범위? 여기 몇 메타라고 돼 있어요? 100m. 최단 거리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하면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결합 건축은 뭘 결합한다 그랬다고요? 거기다 쓰세요. 뭘 결합한다? 용적률을 결합하는 겁니다. 거기다 쓰세요. 용적률 결합이라고. 네.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와가지고 이제 농지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